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무역 동반자 정재환입니다. 엑스웍스에 대한 설명을 하고 벌써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실무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사용되는 FCA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코텀즈는 크게 E 규칙, F 규칙, C 규칙, D 규칙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 규칙인 엑스웍스, EXW는 매도인의 최소 위무라고 하여서 현재 그 물품이 소지하고 있는 장소에서 매수인의 처분에 두기만 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FCA는 일단 엑스웍스에서 매도인의 적재 위무와 매도인의 통관 의무가 추가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F로 시작하는 규칙이 FCA, FAS, FOB가 있고요. F 규칙의 특징은 뭡니까?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운송비용을 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FCA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코텀즈 2020에서는 먼저 해당 규칙의 전반적인 부분을 설명하는 설명문이 있고, 그 다음 매도인과 매수인의 상세한 위무를 규정하는 A1부터 A10, B1부터 B10 각각 10개의 위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은 선택된 운송 방식에 관계없이 이용될 수 있으며, 즉 해상 운송인지 육상 운송인지 항공 운송인지 가리지 않고 이용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운송 방식이 채택된 경우에도 이용될 수 있다. 둘 이상의 운송 방식이 채택된 경우를 우리는 복합 운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운송에서 이용될 수 있고 복합 운송에서도 이용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컨테이너 화물이라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음, 인도와 위험입니다. 인코텀즈는 전통적으로 인도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위험이 함께 이전된다라고 했습니다. 즉, 인도와 위험은 세트로 움직이는데요. 인코텀즈 2020에서는 개별 규칙에 대해 인도 장소와 위험의 이전 시기를 가장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FCA의 인도와 위험은 어떻게 되느냐? FCA는 매도인이 다음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첫째, 지정 장소가 매도인 영업군해인 경우, 매도인 영업군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엑스웍스와 동일하게 현재 그 물품이 소지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서 인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수단,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수단이라는 건 매수인이 직접 가지러 갈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매수인이 포워더한테 연락을 하면 포워더가 출애라를 가지고 픽업을 하러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운송수단에, 즉 매수인이 보내준 포워더의 출애라에 적재된 때 인도가 되고요. 이론적으로는 운송수단에 올려놓는 걸 적재, 내려놓는 걸 양하나 양육이라고 하지만 실무적으로는요, 상차와 하차라는 표현을 조금 더 자주 사용합니다. 즉, 적재는 상차와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출애라에 상차된 때 인도가 이루어지고 위험이 이전되며, 둘째, 지정 장소가 그 밖의 장소인 경우, 영업군해가 아닌 수출국에 합의된 별도의 장소라고 하면은 CFS와 같은 컨테이너 터미널이 될 것입니다. 그 경우 물품이 매도인의 운송수단에 적재되고, 즉 별도의 합의된 인도 장소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합의된 장소까지는 매도인이 포워더와 연락을 하여서 출애라에 적지를 해서 보내줘야 되고, 지정 장소에 도착하여 매도인 운송수단에서 양하 준비를 한 채, 즉 별도로 지정 장소에서 매도인이 양하를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양하 준비를 한 상태로 운송인의 처분 또는 매수인이 지정한 3자의 처분하에 놓인 때 인도된다. 운송인의 처분이라는 거 이해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운송계약을 매수인이 체결하고 매수인이 운송비용을 내기 때문에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한테 넘겨주는 건 상관이 없는데, 또는 매수인이 지정한 3자의 처분이라는 건 무엇이냐? 인도 장소가 컨테이너 터미널이 되는 경우에는 그 장소에 운송인이 있는 게 아니라 터미널 운영자가 있을 겁니다. 이런 터미널 운영자를 우리는 매수인이 지정한 3자라고 하죠. 즉, 운송인이 됐건 3자가 됐건 매수인이 지정한 그 당사자의 처분하에 놓인 때 인도가 이루어지고 위험이 이전됩니다. 두 장소 중 선택되는 장소는 인도 장소이며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되고 매수인이 비용을 부담하기 시작하는 장소이다. 즉, 합의된 인도 장소에서 인도가 이루어지면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되고, 위험이 이전된 시점부터 매수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인도 장소 또는 상세한 인도 지점, FCA 코리아 안 되죠? 왜? 한국에 어디서 인도를 하라는 거냐? FCA 서울? 약간 축구팀 이름 같기도 합니다. 그럼 서울에 어디서 인도를 해야 되느냐? 자, 이런 식으로
인코텀즈 규칙 뒤에는 장소를 기재해야 되지만 단순히 장소만 기재하면 안 되고 가능한 정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도로명 주소죠. 상세하게 그 포인트 지점까지 찝어주는 게 좋습니다. 왜요? 정확한 그 포인트를 찝어줘야 거기에서 인도가 이루어지고 위험이 이전되며 비용이 이전되기 때문입니다. 자, 볼게요. FCA 매매는 인도 장소 내의 지점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매도인 영업군에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인도 장소로 지정함으로써 체결될 수 있다. 일단 수출국에 합의된 장소만 어떻게든 기재를 한다라고 하면 인코텀즈 규칙 자체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사자들은 인도 장소 내 상세한 지점을 가능한 명확하게 명시할 것이 권고됩니다. 왜요? 지정된 상세한 인도 지점은 딱 포인트죠. 매수인에게 물품이 인도되고 위험이 이전되는 시점을 양 당사자에게 명확하게 해줍니다. 이러한 상세함은 또한 매수인의 비용이 시작되는 지점 역시 명확하게 해줍니다. 상세한 지점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매수인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인코텀즈 코리아? 안 되죠. 인코텀즈 코리아 부산? 역시 안 됩니다. 더 정확하게 인코텀즈 코리아 부산의 터미널. 그럼 터미널은요. 다시 1터미널, 2터미널. 1터미널, 2터미널에는요 1번 게이트, 2번 게이트 이런 식으로 가능하면 최대한 상세하게 포인트를 찝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세하게 포인트를 찝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매도인은 그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지점을 선택할 권리가 있고 그러한 지점은 위험과 비용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지점이 된다. 계약에서 상세한 인도 지점을 정하지 않아 인도 지점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들은 그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지점을 매도인이 선택하도록 한 것으로 간주를 할 것이고요. 물품이 멸실 또는 손상되기 이전에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되는 지점을 매도인이 선택할 수 있음을 위하고 매수인에게 가장 적합한 것은 인도가 이루어지는 장소 내 상세한 지점을 선택하는 것이다. 즉 상세한 지점을 선택하지 않아도 어찌됐건 인도는 이루어질 수 있지만 선택하지 않았을 땐 결국 누구한테 불리하게 해석합니까? 매수인한테 불리하게 해석한다는 거 충분히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조달이라고 하면요 실무에선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조달이라고 하면 인코텀즈 2010부터 시작된 것으로서 매도인의 위무는 물품을 인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3자가 인도한 물품을 그렇게 조달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하여서 예를 들어 FCA 부산 무슨 터미널 정확하게 인도 지점이 명시가 됐습니다. 그럼 원칙적으로는 그 인도 장소까지 매도인이 이제 물품을 가지고 가서 실제 정확하게 이제 매수인이 지정한 당사자한테 물품을 넘겨줘야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그러나요?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매도인이 직접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매도인도 누군가한테 물품을 국내에서 구매하겠죠. 그럼 국내 공급업자가 직접 매수인한테 매도인을 대리하여 물품을 넘겨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합니까? FCA에서 물품의 인도 위무는 매도인이 직접 물품을 전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매도인이 아닌 국내 공급자 3자가 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당사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조달이라고 해요. 즉 조달은 반드시 그렇게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1차 상품 거래에서 수차례 거래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속 거래에 대응하기 위함이고요. 이제 인코텀즈 2020은 엑스웍스를 제외한 모든 규칙에서 조달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조달은 뭐예요? 실제 매도인이 직접 물품을 인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3자가 그렇게 인도한 물품을 전달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출 통관과 수입 통관은 원칙대로 갑니다. 그 나라에 소재하고 있는 당사자가 통관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매도인은 수출 통관, 매수인은 수입 통관을 합니다. FCA는 해당되는 경우 매도인이 수출 통관을 수행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매도인은 수입 통관할 필요 없고요. 수출 통관이 이루어진 후 운송이 시작돼서 그 물품이 예를 들어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동한다라고 했을 때 중국을 들렸다가 미국으로 갈 수도 있고 일본을 들렸다가 미국으로 갈 수도 있죠. 일단 수출이 되어서 물품의 이동이 시작이 되었으면 그 중간 과정에 3국을 통과하는 운송에서 발생하는 통관도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최초의 수출 통관 한 번만 수행을 해주면 됩니다. 어떠한 수입 관세 또는 수입 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 자, 다음 법리적인 문제, 이론적인 문제이고 실무적으로는 크게 관련이 없긴 합니다. 그렇지만 한번 정리를 해둘 필요는 있습니다. F 규칙은 누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용을 냅니까? 매수인이죠. 그럼 FCA 역시 매수인이 운송인을 지정하고 운송비용을 냅니다. 운송인의 입장에서 볼게요. 운송인의 입장에서는 누가 고객입니까? 누가 운송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매수인이죠. 그럼 운송인의 입장에서는 매수인의 지시를 받습니다. FCA는 사실 거의 대부분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인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BL이 발행된다라고요. 물론 이론적인 얘기예요. 수치식 BL이 발행됩니다. 즉 컨테이너 터미널에 제대로 입고가 되었습니다라는 확인을 위해 BL이 발행되고, 또 이론적으로는 뭐예요? 해상 운송이라고 하면 본선 적재가 이루어진 후에 본선 적재 부기라고 해서 별도의 도장이나 표기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본선 적재 선화증권이라고 하는데, 특히 신용장이 결합되면 반드시 본선 적재 부기가 요구됩니다. 사실 그래요. 제가 신용장 업무를 계속 하다 보면은 FCA에서는 사실 본선 적재 부기가 없어가지고 은행에서 지급 거절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반드시 본선 적재가 이루어진 시점에 본선 적재된 사실을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운송인한테 가가지고 나는 신용장 거래니까 본선 적재 사실을 확인하여 주세요 라고 하면은 발행된 선화증권에 나중에 도장을 하나 꽝 찍어주던가, 아니면 BL을 바로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입고됐을 때 발행해 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본선 적재가 되었을 때 본선 적재됐다라는 사실과 함께 한 번에 BL이 발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죠. 운송인한테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줄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그건 우리나라 얘기고요. 일단 외국에서는 운송인이 조금 까다로운가 봅니다. 운송인의 입장에서는 매도인 네가 뭔데 나한테 본선 적재를 해달라 그래. 나한테 운송을 지시할 수 있는 건, 그런 것을 지시할 수 있는 건 나한테 운송계약, 운송을 위례한 매수인이다. 나의 고객은 매수인이지 매도인 네가 아니다 라고 해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매수인은 운송인한테 이제 운송을 위례할 때 그 매도인한테 BL 줄 때 본선 적재 있는 거 해서 주라라고 요청할 수 있고요. 운송인이 동의를 하면은 운송인은 매도인한테 본선 적재 부기가 있는 선화증권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FCA는 앞서 확인한 대로 운송 방식 또는 복합 운송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품이 라스베가스에서 매수인의 육상 운송인에 의해 픽업되는 경우, 라스베가스는 항구가 아니며 선박이 본선 적재를 위해 라스베가스로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운송인이 본선 적재 부기가 있는 선화증권의 발행을 기대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그런 게 어딨어. 나중에 본선 적재 이루어지면 해줘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FCA 라스베가스로 매도하는 매도인은 본선 적재 부기가 있는 선화증권을 원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 이제 추심이나 추심에선 그렇지도 않고요. 이제 신용장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반드시 본선 적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품이 라스베가스에서 운송을 위해 수취되었다는 것뿐만이 아닌 로스앤젤레스에서 본선 적재되었다고 기재되기를 원할 수가 있다. 라스베가스에서 물품 넘겨주면 로스앤젤레스 LA로 이동해서 본선 적재 하는구나. 이렇게 또 하나 배웁니다. FCA에서 매도인이 본선 적재 부기를 원하는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FCA 인코텀즈 2020은 최초로 다음과 같은 선택 가능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뭐예요? 당사자들이 계약에서 동의하는 경우 매수인은 운송인에게 본선 적재 부기가 있는 선화증권을 매도인에게 발행하도록 반드시 지시해야 됩니다. 즉 매수인이 운송인한테 지시를 해서 운송인이 동의하면 운송인은 매도인한테 선화증권을 제대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운송인은 매수인의 요구에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동의하지 않으면 업무하기 싫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 운송인은 물품이 로스앤젤레스에서 본선 적재된 이후에만 선화증권을 발행할 의무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라스베가스에서 먼저 발행하고 나중에 토장 하나 찍어줘도 그만인데요? 일단 인코텀즈가 실무를 굉장히 많이 반영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은 실무를 가장한 약간 이론적인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운송인에 의해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매도인에게 선화증권이 발행된 경우 매도인은 반드시 동일한 선화증권을 매수인에게 제시해야 된다. 매수인이 요청해서 본선 적재 부기가 있는 선화증권을 매도인에게 줬다? 그럼 매도인이 당연히 동일한 거 줘야지. 본선 적재 부기 난 안 했어. 지워서 줄 거야? 그런 정신 나간 짓은 하지 않을 겁니다. 매수인은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인도받기 위해 해당 선화증권을 요구합니다. 특히 신용장 방식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요구를 하겠죠. 물론 이러한 선택적 방법은 당사자들에 의해 본선 적재가 아닌 단순히 선적을 위해 수취되었음을 나타내는 선화증권, 수취식 선화증권이요? 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시하기로 합의된 경우에는 불필요할 것이다. 일단 신용장 방식이 아니라고 하면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겁니다. 더욱이 이러한 선택적 방법이 채용된 경우에도 매도인은 운송계약에 대해 아무런 의무가 없음이 강조됩니다. 사실 매도인의 입장에서 FCA인데 본선 적재까지 매도인이 책임질 수 없습니다. 만일 매도인한테 본선 적재까지 책임을 지게 하고 싶으면 FOB를 사용해야지 FCA 사용하고 매도인한테 본선 적재 의무 부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매수인의 요청과 지시에 위하여 본선 적재 부기가 있는
선화증권을 운송인이 매도인에게 발행하도록 할 수 있을 뿐이죠. 최종적으로 이러한 선택적 방법이 채용된 경우 선화증권의 내륙 수취 일자와 본선 적재 일자가 상이하여 신용장의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건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신용장에서 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운송서류의 발행일이 있으면, 즉 선화증권의 발행일이 선적일이 된다. 하지만 별도의 본선적재 부기가 있는 경우 그 부기일이 선적일이 된다라고 해서 이제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선적기일 아슬아슬하긴 하지만 신용장 기일에 맞춰서 제때 넘겨줬는데 본선적재가 한 3일, 4일 후에 이루어지면서, 즉 은행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신용장에서 요구한 선적기일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대금을 결제할 수 없다. 매도인은 억울하죠. 나는 운송인한테 제대로 넘겨줬는데 본선 적재가 나중에 이루어졌을 뿐인데, 하지만 신용장에서는요 본선 적재일을 선적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개별 규칙에 A 매도인의 의무, B 매수인의 의무, A1부터 A10, B1부터 B10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